취재 기자들과 함께 오늘의 핫 이슈들을 체크해봅니다. 신한은행 신입사원을 뽑는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. 법정 구속을 피하게 되면서 일단은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. 이런 가운데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DLF 제재심의위원회에 참석해서 내부 통제가 미흡했다는 데 대해서 적극 소명을 했다고 하는데요. 이한승 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. 이 기자, 네. 먼저 조용병 신한지주 회장 구속은 면하게 됐네요. 맞습니다. 오늘 오전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이 조용병 회장에 대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 재판부는 조 회장이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을 알린 것만으로도 채용의 적절성을 해치기에 충분하다고 보면서도 다른 지원자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은 점은 형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사유로 봤습니다. 예, 오늘 판결에 대해서 조 회장이 입장을 밝혔죠. 네, 조 회장은 아쉽다면서도 이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을 했음에도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서 항소를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.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 예. 앞으로 항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고자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. 예, 지금 들어보니까 조 회장이 일단 판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내비치는 게 그렇죠. 보이는데, 그런데 일단 이 집행유예면 신한금융 입장에서는 한숨 돌린 거 아닌가요? 그렇죠. 지금 조 회장 임기가 오는 3월까지인데요. 그래서 3월에는 주주총회를 열어서 연임을 결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. 신한지주 내부 규범상 이 금고 이상의 형 집행이 끝난 뒤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CEO 자리를 맡을 수가 없습니다. 그런데 지금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행유예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연임을 사실상 확정했다고도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. 예. 일단 법적 리스크가 일부 해소된 상황에서 신한금융은 당초 목표로 세웠던 M&A와 또 고객 중심의 체계 강화에 힘쓴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. 하지만 이 신한금융투자가 최근 이 라임 사태에 연루가 돼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당분간 잡음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. 예, 오늘 조 회장의 재판이 열린 가운데 금감원에서는 DLF 제재심이 열렸습니다. 네. 또 여기에도 뭐 금융권 CEO 여럿의 운명이 달려 있죠. 네, 금융감독원의 그 제재심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. 손태승 의료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 대한 중징계를 사전에 통보를 했습니다. 그런데 징계 수위가 만약에 지금 중징계로 확정이 된다면 은행의 차기 회장 구도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. 임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이고요. 최소 3년에서 5년간 이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. 예. 손 회장은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불가능해지게 되는 거고 또 유력한 차기 회장으로 꼽혀왔던 함영주 부회장도 회장 후보군에서 탈락할 수 있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은행들은 지금 열리고 있는 제재심에서 이 징계 수위를 낮추는데 총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또 기관과 이들 CEO에 대한 제재 수위는 오는 30일 예정된 제재심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이한승 기자 잘 들었습니다. 문재인 정부 3년 차였던 지난해 경제 성적표가 나왔습니다. 성장률이 2%를 가까스로 지키긴 했는데요. 하나하나 뜯어보면 처참하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. 또 이런 상황에서 과연 올해 반등이 가능할지 짚어보겠습니다. 박연신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. 박 기자, 사실 지난해 3분기까지 성장률이 공개가 됐을 때 연간 2%는 어렵다 이런 분석이 많았거든요. 근데 일단은 2%는 지켰기 때문에 그나마 좀 최악은 피했지만 그래도 뼈아픈 대목들이 있죠. 네, 그렇습니다. 일단 투자가 확 꺾였습니다. 설비 투자가 8.1% 감소해 지난 2009년 이후 가장 많이 줄었고 건설 투자도 3% 넘게 감소했습니다. GDP 기여도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게 수출인데 지난해 맥을 못 쳤습니다. 반도체 부진의 민중 무역 분쟁이 결정탄데 1.5% 성장에 그쳤습니다. 내수가 좋으면 그나마 나은데 이마저도 최악이었습니다. 민간 소비 성장률이 1.9%로 1년 전보다 크게 낮아졌는데 6년 만에 가장 저조한 흐름입니다. 민간에서 지갑을 열지 않으니 그 갭을 메운 게 정부 지출입니다.
정부 소비 성장률은 6.5%로 지난 2009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. 한마디로 지난 한 해는 정부 주도 성장,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예, 부정적인 요인들이 많았는데 4분기만 따로 놓고 보면 그래도 긍정적인 시그널이 보인다.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다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올해 경기가 어떨지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단정하기는 힘들지만 그나마 지난해 4분기 성적표가 좀 낮다는 데 있어 희망적인 부분이 있습니다. 일단 4분기 성장률은 1.2%로 지난 2017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. 물론 정부 소비가 전기 대비 2.6% 늘어 나라 돈의 기댄 성장은 계속됐지만 경기 바로미터인 설비 투자가 1.5% 증가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. 여기에 부진했던 건설 투자가 6.3% 증가하고 승용차 같은 내구재를 중심으로 민간 소비도 0.7% 늘었습니다. 예, 일단 지난해 2%는 간신히 지켰고 이제 관심은 올해 어떻게 될 것이냐인데 뭐 더 좋아질까요? 나빠질까요? 네, 지금 투자가 살아나는 가운데 고용 효과 등 후방 효과가 큰 건설 투자가 늘어나는 대목은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수출, 특히 반도체가 살아났다고 있는 점은 이 미중 무역 갈등이 해법을 찾아가고 있다는 점과 함께 고무적인 대목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. 하지만 불안 요인도 적지 않습니다. 예. 특히 소득 증가율이 더딘 가운데 이 민간에서 지갑을 여전히 닫고 있어서 내수가 좀처럼 살지 않고 있다는 점이 대표적인 불안 요인으로 꼽힙니다. 알겠습니다. 박연신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.